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대 중반에 접어든 남성입니다. 이 채널은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어색하고 떨리지만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생각이에요.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유? 그런 건 딱히 없었습니다. 아마도 추측을 하자면 아버지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지만 확실하진 않죠. 제가 태어나고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될 때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나 어머니에게 무관심하다는 사실이었죠.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는데 한 번씩 오더라도 늦게 귀가를 하고 늘 술에 취한 모습으로 나타나 언성을 높이던 그 기억은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다른 여자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죠. 문제는 그런 여자가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죽도록 사랑하고 있다는 여자는 매번 바뀌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죠. 모든 게 어린 저 때문이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그저 익숙해진 거였죠. 너희 아빠 어차피 얼마 못 가서 돌아오실 거야. 저러다가 말 거라고 늘 그랬어. 그냥 이혼하고 살아. 내 친구들 중에 이혼한 사람 많아. 쉬쉬하는 애들도 있을 테니까 생각보다 더 많을 테고. 나도 이제 다 컸어. 중학생이 크면 뭘 컸다고. 어른들 사정이야. 너도 크면 이해할 거야, 응? 됐어. 엄마 마음대로 해. 사춘기 시절에 어머니와 부딪혔던 유일한 문제가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길 때마다 어머니를 막대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눈엔 그저 불륜이고 축복받지 못하는 사랑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세기의 사랑을 하는 듯 혼자 절절하고 다급했죠. 하지만 그런 아버지보다 미운 게 어머니였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홀로 기다리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 답답했으니까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고 순간의 사랑일 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버진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론가 급하게 몰고 가던 차량이 전복하면서 병원에 이송됐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지 2주 만에 숨을 거뒀거든요. 아직도 누군가에게 달려가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에게 돌아오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였죠. 아마도 아버지가 평생을 찾던 그 사랑, 망할 사랑에 목을 메고 엑셀을 밟았을 겁니다. 마치 우리 가족에게서 벗어나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실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빌어먹을 사랑에 목숨을 던진 아버지나 그걸 기다린 어머니나 제겐 한심하게 보였어요. 아마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되면서 제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랑을 믿지 않게 됐으니까요. 성인이 되어 연애는 했습니다. 짧고 가벼운 만남과 시시콜콜하고 달달한 그런 종류의 것들을요. 하지만 분위기가 깊어진다는 생각이 들면 저는 한 발 물러나곤 했죠. 어쩌면 그건 일종의 도피였고 제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사랑은 없고 무엇보다 제 피 속을 돌고 있는 아버지의 바람기가 언제 두각을 드러내게 될지 무서웠어요. 결혼하고 10년 정도 잘 살다가 갑자기 눈이 반쯤 돌아서 사랑을 찾았다며 저와 닮은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생각하면 끔찍하게 소름이 끼쳤죠. 문득 상상이 끝까지 미칠 때는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숨을 쉬지 못하고 몸이 굳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저와 매일 전쟁이었죠.
멀쩡한 사지에 좋은 직장까지 다니면서 결혼을 안 해? 미쳤어? 결혼을 왜 해야 하는데? 요즘은 안 하는 사람도 많아.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어. 앞으론 그런 결정들이 자연스러워지는 날도 있을 거야. 그건 그때고 넌 너야. 결혼을 유행 따라서 해? 누가 유행이라고 그랬어? 그냥 하나의 선택이라는 거야. 꼭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거고. 난 구속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잖아. 너희 아빠랑 똑같은 짓이야. 여기서 아빠 이야기가 왜 나와? 그리고 어디가 똑같아? 결혼하고 책임 안 지는 아빠랑 아예 결혼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겠다는 나랑 왜 똑같냐고. 그냥 가볍게 연애만 하려고 만나는 거 알면 여자들 생각은 다르지 않을 거다. 네가 그렇게 한 발 빼고 사람을 만나니까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을 못 만나는 거야. 엄마, 그냥 난 싫다고. 그러는 엄만 결혼이 행복했어? 뭐?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 본인 결혼이 너무 행복해서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야? 아니잖아. 그런데 왜 결혼을 강요하는지 이해가 안 돼. 본인이 불행했다면 결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게 맞지. 불행하라고 떠미는 것 같잖아. 아들,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난 내가 실패했지만 넌 잘 될 거다라는 마음이 틀렸다는 거야. 그래, 엄마 탓이구나. 널 이렇게 만든 게 내 탓이었어. 누구 탓도 아니야. 내가 결정한 거고 난 혼자 잘 살 수 있어. 그저 평범한 가정을 만들길 바라셨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마음이 무거웠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저는 잘 살았어요. 20대 후반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었지만 집안일에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보면서 배웠던 살림은 유용했죠. 냉장고에 음식들을 쌓아두지 않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철저하게 했으며 빨래는 색깔별로 모아서 했고 세제도 일정량 이상은 넣지 않았습니다. 천연 수세미라든가 돌돌 말아서 가지고 다니는 에코백도 늘 제 가방에 있었죠. 솔직히 웬만한 주부들의 뺨을 때릴 정도로 저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가 집에 오시면 잔소리 한 번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런 제 모습에 더욱 아까워했습니다. 이런 남자면 여자가 모시고 살지. 결혼을 안 하는 건 너무 아깝잖니. 더러우면 여자가 있어야 한다고 뭐라고 할 거잖아. 그야 그렇지. 그래도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나저나 우리 앞동에 나랑 동갑인 여자가 있는데 딸이 피아노 학원 강사인가 그렇다는데 얼굴이 딱 네가 좋아하는 청순한 느낌이고 또 인사성도 밝고 구김없이 자라서. 피아노 배울 생각 없어. 얘는 또 왜 얘기가 그렇게 가? 누가 피아노 배우라고 했어? 만날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 이제 30 중반이야 엄마. 우리 포기할 건 깔끔하게 포기하자. 엄마도 생각해봐. 고부 갈등 겪을 필요도 없지. 그리고 손주 돌본다고 허리 다칠 일도 없지.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고 나중에 내가 돈 모아서 여행 다니고, 응? 내가 허리가 부러지든 말든 고부 갈등 겪고 싶다는데 왜? 엄마는 나 하나로 성이 안 차?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딨어. 용돈 주지, 여행도 같이 가지, 엄마 좋아하는 낚시도 같이 가지. 우리 아들 완벽하지, 아는데 엄마는 네가 이러는 게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그래.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탓을 해야 한다면 아빠 탓이지. 엄마가 제일 잘못하는 건 아들이 엄마 뜻처럼 살지 못하는 걸 자꾸 강요하는 거야. 엄마, 사람은 원래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어. 그게 두렵고 무서우니까 자꾸 결혼을 하는 거고. 근데 난 잘 자랐어. 혼자서 있어도 될 정도로 아주. 이 나이에 집까지 있잖아. 그니까 더 안 아까워? 이렇게 완벽한 아들이 혼자 늙겠다는데. 이 집 아직 대출금이 한참은 남았어도
내가 퇴직하기 전엔 다 갚을 거고 다 갚고 나면 주택연금으로 해서 노후도 보낼 수 있고 튼튼해서 층간소음도 없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병원이나 우체국 편의시설도 가깝고 1층이라서 다리도 아플 일 없지. 다 생각해두고 산 집이야. 그리고 혼자 늙는 게 뭐 어때서? 결혼하고 사별하고 이혼해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이 불행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엄마. 아휴, 말이나 못하면. 물론 저 역시도 결혼에 대한 상상을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20대 후반에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잔 정말 결혼을 생각하게 만든 첫 여자였어요. 마르고 툭 치면 바람에 날아갈 것처럼 약한 느낌의 여자였는데 유일하게 제가 보호받는 느낌을 받게 하는 여자였죠. 데이트를 하러 오면서도 머리를 감지 않고 맨 얼굴로 나타나거나 신발을 구겨 신고 옷은 어제 입었던 걸 그대로 입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약속 시간은 절대로 어기지 않았고 집에 데려다 주지 않아도 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 여자였죠. 뭔가 다투거나 싸움이 났을 때도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잘못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잘못에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본인에게는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면서도 저나 주변에는 인색하게 굴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자이기 이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 존경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떠올리게 만들었었죠.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지 못하고 거짓말까지 서툰, 길을 걷다가 커피를 마시려고 멈추는 촌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정말이지 그런 여자라면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을 거라는 확신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좋으면서도 두려웠고 그 당시에 제가 벽을 만들고 넘어오지 못하게 했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 때문에 깨지게 된 관계였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면 어김없이 떠오르곤 했어요. 그저 막연한 그리움이 있긴 했죠. 이따금 술을 진탕 마실 때면 친구에게 그녀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전화번호 없어? 전화해봐. 혹시 아냐? 됐어. 내가 깨트린 관계야. 그리고 진창에 발을 들여놓게 만들기 싫고. 넌 보면 스스로를 너무 하대하는 것 같아. 너 정도면 괜찮지. 뭐 어때서?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그만하면 나쁘지 않고. 좀 깔끔 떠는 걸 보면 유난스럽긴 한데 여자들은 좋아하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기업에 머리숱이 일단 많잖아. 내 장점이 머리숱이야? 너 친구 맞냐? 야! 지금은 그냥 그렇지? 나이 더 들어봐. 5년만 더 지나봐라. 30 중반인 지금 내 친구 중에 80%는 탈모약 먹고 있어. 알아? 샴푸하면서도 머리카락 빠지는 걸 보고 있다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보면서 자괴감 드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야, 거기다가 머리숱이 남자한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모르는 게 복받은 거야. 너희 아버지 이야기 들으면 나도 속이 확 뒤집히는데 머리숱은 감사하게 생각해. 이건 진짜 100% 유전이야, 유전. 아휴, 우리 아빠 진짜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거울만 보면 울컥한다고. 알았어. 엄청난 칭찬 고맙네. 야, 어쨌든 전화해보라니까? 너 이야기 들으면 그 여자 꼭 잡아야 된다고. 회식하는 거 터치도 안 하고 취미생활도 존중해준다며. 그건 거의 동화에 나오는 여자라고. 전화번호 바뀐 지 오래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이 어디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았다고 그러던데. 야, 그 공무원이라고 했지? 그 뒷조사 같은 거나 하면 안 되는 건가? 됐어. 어차피 결혼할 것도 아닌데. 시간은 정말 빠르게 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모두 결혼을 했을 때가 제 나이 39이었죠. 다행히 그쯤 되니 어머니는 포기하셨습니다. 더는 제게 결혼을 강요하지도 누군가를 소개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말을 하고 싶은 걸 참는 것 같긴 한데 그저 제가 건강하면 좋겠다는 말로 대신하는 것 같았죠. 어쨌든 모든 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쓰린 속을 부여잡고 눈을 떠보니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공기도 낯설고 모든 게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놀라서 일어나 보니 제 옆엔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로 비명을 질렀어요. 그 여자가 깨어났을 때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화장실로 달려가 속에 있는 걸 토해냈죠. 그랬더니 하나씩 머릿속을 스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전날에 오랜만에 동창회에 갔고 과음을 했었죠. 동창회가 열리기 몇 달 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 녀석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러운 장례를 치른 상태였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제게 머리숱이 많다고 칭찬하던 그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 그 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하게 된 거였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몸의 취기는 더욱 빨리 올랐고 따로 친한 녀석들끼리 자리를 옮겼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집에 가겠다는 저를 잡은 친구 하나가 절 업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갔었어요. 그리고 낯선 여자들과 합석을 했던 게 떠올랐죠. 이윽고 그 여자 중에 하나의 얼굴과 침대에 있는 여자가 같다는 걸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기억은 하나도 없다는 거였죠. 일단 저는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미쳤었나 봐요. 괜찮아요. 저는 기억 다 나고 동의한 관계였으니까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처분을 하신다면. 진짜 괜찮아요. 사과하지 마세요. 저도 성인이고 그쪽도 성인인데 뭐 어때서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때문이라면 그것도 괜찮고요. 여자는 단결하고 쿨하게 말하고는 씻으러 가더군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절망했습니다. 이제까지 여자들을 만나왔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적은 없었어요. 제 성격상 만남 자체를 이렇게 가볍게 하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핏줄이라는 게 떠오르며 스스로가 너무 싫어졌죠. 최악의 인간이라고, 미친놈이라고 얼마나 스스로를 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사과를 했고 정중하게 집까지 바래다 드렸어요. 그 일 때문에 며칠은 끙끙 앓았지만 몇 달이 지나고는 서서히 잊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회사 앞으로 그 여자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순간 어찌나 놀랐는지 말을 더듬었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덤덤하게 임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임신이요? 그러니까... 네, 그쪽 아이요. 제가 그쪽 아이 임신했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저는 절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이었고 그 여자와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임신이라는 말에 저는 솔직히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그 여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는 2살 차이로 연상이었어요. 그리고 중절을 하면 다신 임신을 하지 못할 거라는 이유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본인도 괜히 부담을 주고 싶진 않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왔다고 하더군요. 때문에 제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실수든 아니든 기억이 나든 나지 않던 제 아이였고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딱 하루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저희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결심했고 그 여자에 대해 모르지만 그래도 헌신하겠노라 다짐했죠. 이 소식에 가장 기뻐한 건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집은 있구나. 그럼 내가 너희 결혼식 일체를 지원하마. 하지만 어머니, 그 혼수라든가... 아니야. 이렇게 와준 것만 해도 난 너무 기쁘다. 나는 딸 같은 며느리 그런 거 싫어. 내가 너를 손님처럼 대하마. 아주 귀한 손님처럼.
고맙다, 아가. 너무 고마워.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결혼식은 정말이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빠르게 진행했어요.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만 모아서 소박하게 끝내버렸죠. 신혼여행도 생략했고 초산에다가 노산이라 위험한 탓에 집에서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모든 집안일은 제가 도맡았고 어머니는 산모에게 좋은 음식들을 실어 날랐죠. 하루 이틀 가면서 그래도 아내에 대해서 조금씩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친구들과 노는 걸 무척 좋아했고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게 취미였어요. 그리고 강아지 2마리를 특히나 아꼈죠. 다리를 끌고 다니는 노견 1마리와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강아지. 이렇게 저희 식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굉장히 게으르다는 거였어요. 정말이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TV 프로그램 보니까 강아지 산책도 시켜줘야 한다고 하는데 괜찮아. 걔들은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내버려둬. 그나저나 이거 카드 한도 다 된 것 같은데 좀 올리면 안 될까? 솔직히 감질나게 너무 적잖아. 올릴 수는 있는데 그걸 다 쓴 거야? 지금 나한테 돈 많이 썼다고 구박하는 거야? 아무래도 임신해서 힘들고 우울한데 당신이 우울한 내 기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남자들이 어떻게 알겠어? 아니, 난 정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지. 나 진짜 너무 힘들다고. 하루에도 12번은 감정이 오락가락하는데 당신까지 나한테 이렇게 스트레스 줘야겠어? 미안해. 내가 경솔했어. 그럼 얼른 치킨이랑 피자 시켜. 나 지금 공허해서 먹어야겠어. 그런 게 몸에 안 좋을까봐 그렇지. 엄마가 해준 도가니는 어때? 싫다고. 내가 먹고 싶겠어? 우리 애가 먹고 싶은 거지? 원래도 좀 살집이 있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그녀에 대해서 기억하는 부분도 안주를 정말 많이 먹는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임신하고 난 뒤에는 위험해 보일 정도로 살이 찌기 시작했죠. 솔직히 살이 찐 여자에 대한 생각은 마른 여자랑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기 좋게 살이 찐 건 건강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무릎의 통증을 호소할 정도였고 이미 임신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 더욱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한 적이 있었어요. 돈?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런 거 막다 보면 더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그런가? 그래도 식비로 300만 원이 나가는 건 좀 그렇잖아. 그리고 쇼핑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번엔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더라고. 괜찮아. 임신 기간에 우리 와이프도 그랬어. 근데 아이 낳고 난 뒤에는 180도 바뀌더라고. 그래?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고마워. 뭘. 앞으로도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야, 그래도 친구들 중에 아이는 내가 제일 많이 낳아서 키웠고 네 와이프랑도 어느 정도 일면식이 있으니까. 알았어. 고맙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아내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평생을 손님으로 대하겠다는 어머니는 확실히 아내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은 달랐어요. 어머닌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아내를 괴롭히고 있었죠.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진짜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응. 아무래도 임신 때문에 힘든데 초반이랑은 다르게 점점 날 싫어하시는 것 같아. 어떨 때는 진짜 무섭다니까? 나더러 자기 아들 데리고 간 나쁜 년이라는 말도 하셨고. 엄마가 욕을 하셨다고? 아니 평생을 그런 욕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인데? 아들이 뭘 알아? 솔직히 홀몸으로 아이 키우셨으면 고상하게 욕 한 번 안 하고 살아오진 않으셨을걸? 아들이니까 감춘 거지. 나 솔직히 말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어머니가 계속 구박해서 그런가 오늘은 배가 뭉치고 아프기까지 했다니까? 뭐?
내가 가서 말씀드릴게.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됐어. 그럼 또 나한테 화살 돌아올 거야. 내가 참아볼게. 근데 자꾸 이러는 거 난 힘들어. 이중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당신 앞에서는 뭐든 다 해주실 것처럼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좀 눈여겨봐. 응? 알았어. 정말 미안해. 내가 중재를 잘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를 살짝 떠보긴 했습니다.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물어보긴 했죠. 아가? 며느리 말하는 거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해? 그냥 결혼 전이랑 비교해서 어떤가 해서. 나랑 사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그리고 그런 생각하면 못 써. 예쁜 것만 생각해도 모자란데 내 손주를 품어주는 고마운 아이한테 전이랑 후를 왜 비교해? 뭐 어때서? 단지 조금 과격하게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솔직하고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네가 더 심하고. 그래? 그렇구나. 혹시 내가 뭔가 불편하게 한 건 아니니? 네가 그런 말을 왜 못겠어? 내가 집에 반찬 가져다 주는 것 때문에 그런가? 아니야, 뭐 덕분에 수고롭지 않고 좋은데. 그래, 그 앞으로는 내가 문 앞에 두거나 하면 되지. 이제 곧 겨울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가? 그럼. 시어머니 보고 싶어하는 며느리는 세상에 없어. 내가 알아서 손님처럼 대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어머니는 제 앞에서 아내에게 굉장히 다정한 시어머니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다르다니 상상이 가지 않았죠. 그런데 아내의 말은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울먹이면서 제게 하소연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아내가 저희 어머니 댁에 수시로 오가는 걸 보면서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이윽고 아내의 출산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통이 왔고 저는 회사에 연차를 모두 썼죠. 어머니 역시 산후조리를 하겠다면서 팔을 걷었고요. 온전히 아이를 위해 방을 만들고 준비를 하는 건 역시 모두 제가 도맡았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미묘한 기분이 실감이 났고 정말 손이 떨릴 정도였죠. 그리고 마침내 아내와 꼭 닮은 딸을 낳았습니다. 몸이 약해서 얼마 되지 않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기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도 느꼈죠. 아빠란 이런 느낌이구나. 정말 잘 키워야겠다. 아내한테도 잘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난생 처음 기도라는 것도 해봤습니다. 출산하고 일주일, 걱정되는 마음으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회사에 출근한 이튿날이었어요. 휴대폰으로 전화가 울렸고 저는 그걸 받는 순간 병원으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을 때 처음 아이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게 저희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죠. 아무런 전조도 없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저는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아내가 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갑자기 왜 쓰러지셔? 난 몰라. 그냥 혼자 쓰러지시던데? 내가 발견하고 바로 구급차 불렀고. 모른다니! 같이 집에 있었잖아. 왜 몰라? 난 그냥 방에서 전화하고 있었어. 아이 낳았다고 그냥 말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어디 다른 곳에 다녀오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집에 오셨나? 어쨌든 거실에 쓰러져 계셨고. 자세히 말을 해봐. 의사가 뭐래? 뇌졸중? 뭐 그런 거라고 하던데? 수술하러 들어가셨어. 그게 뭐 별거라고.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거야?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지금 놀라서 병원까지 데리고 온 사람한테 따지는 거야? 미안해. 나도 모르게. 됐고, 난 집에 먼저 들어가 볼게. 당신 왔으니까.
난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아, 그래 그럼. 서운함.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덤덤한 표정에 아무 일 없다는 듯 어깨만 으쓱하는 그 모습을 보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생각으로 더는 판단하지 못했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깨어나지 못했죠.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의사는 심신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는 말도 해줬습니다. 피검사 결과로 빈혈과 영양실조도 있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대로 가지 말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애원했죠. 더 슬픈 건 눈을 감은 그 모습이 이제껏 어떤 모습보다 편안해 보였다는 겁니다. 바보처럼 아버지를 놓지 못하던 어머니는 잠이 든 순간에도 항상 미간을 좁히고 계셨거든요. 저는 한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쌓여있는 집안일을 하고 식사를 차리고 그 이후에는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병원에 있었죠. 물론 아내도 가끔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했죠. 저를 노려보는 분도 계셨고요. 그러다 한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붙잡고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조강지 쳐버리고 그러면 못 써. 죽어도 자기 새끼랑 마누라는 챙겨야지. 죽어서 제사밥이라도 얻어먹는 거야. 알았어? 네? 당연히 그래야죠. 웃어? 이래서 피가 무서운 거야. 아버지처럼 살 생각은 하지도 말고 손찌검도 그만해. 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사람을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손찌검이라니. 겉으로는 사람 좋아 보이고 어머니한테 잘하는 건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사람을 착각하고 헛소리를 했다고 믿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날이 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지더군요. 무엇보다 간호사들이 저를 벌레 보듯 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방향이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쪽으로 비켜드렸는데 인상을 팍 쓰면서 지나갔죠.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한 분을 잡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됐죠. 제가 여성 편력이 심하고 상습적인 구타는 물론이고 자신을 홀대하는 쓰레기라고 했답니다. 당연히 저는 그걸 아내에게 따졌어요. 아무래도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까지 왜 그러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야 간호사들이랑 안 붙어먹지. 정확하게 토시도 틀리지 않게 이렇게 말했죠. 이걸 질투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아이를 낳은 이후에 집착이 심해졌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의 병원에 가려고 할 때마다 못 가게 하기도 했고 회사 일로 들어갈 때마다 휴대폰 검사를 하는 이상한 방식이었지만 함께 살다 보니 정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솔직히 그 방법은 최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경고를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매도하는 법이 어딨어? 질투라고 우기지 마. 진짜 내가 좋다면 이런 방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어. 내가 뚱뚱해서 그래? 내가 예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딨어. 지금 어머니 아프셔. 아직도 못 깨어나고 계시다고. 내가 그런 병원에서 헛짓이라도 할까봐? 그럴 시간 있으면 아이 걱정을 해.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는 변한다고 그랬어. 당신도 다를 것 같아? 예전에 아버지가 바람둥이였다는 거 나도 알아. 어머니가 그러셨어. 그러니까 내가 더 못 믿지.
바람은 유전이야. 제발 좀! 지금 이런 상황에 그 말이 왜 나와? 아이도 몸이 약한데 엄마라는 사람이! 바람 안 피우겠다고 그럼 약속해. 뭘 어떻게 약속하라는 거야? 내가 바람 피운 적은 있어? 없어도 있을지도 모르잖아. 어머니 말로는 결혼하고 당신 가진 이후부터 그렇게 바람을 피우셨다고 하는데 당신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약속해. 절대로 그런 일 없어. 없다고! 그럼 나 안 버릴 거지? 당신을 왜 버려? 대체 어디서 무슨 말을 들은 거야? 좋아. 만약 나 버리면 이 집 줘. 이 집 내 명의로 달라고. 그래. 약속해. 아내는 본격적이었고 저는 각서까지 써야 했죠. 어처구니 없지만 그게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이후로 아예 대놓고 심해지기 시작했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 제가 흘낏 본 광고 표지까지도 찢어버리며 질투심을 폭발시켰어요. 덕분에 세상에 각서란 각서는 모두 쓴 것 같았죠. 저는 그 각서 안에서 상종도 못할 쓰레기가 됐습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봤다는 건 바람을 피운 것과 다름없게 표현이 됐더군요. 솔직히 그때를 떠올리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해서 터질 것 같은데 아내는 자꾸만 제 머리에 바늘을 쑤셔대는 것 같았거든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끝난 건 어머니가 깨어나면서였습니다. 수술하고 한 달 반 만에 눈을 뜬 거였죠.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고 오랜 시간 누워있어서 거동이 불편하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대뜸 당장 이혼해라. 라는 말을 하셨어요. 여기가 어디냐, 내가 어떻게 된 거냐는 말도 아니고 이혼이라는 말을 먼저 하신 거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정신이 안 들어서 그래? 이혼하라니까. 그 여자랑 이혼해. 응? 엄마. 아니, 난 엄마가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줄은 몰랐는데 진짜 엄마 생각이야? 평소라면 엄마는 손녀 걱정하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잖아.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걔 네 짝 아니야. 태식인가 태순가 그 아이 짝이야. 아이 아빠가 네가 아니라고. 태식이 말하는 거야? 내 친구 태식이? 그래. 걔가 며느리랑. 아니 넌 속았어. 너 뻐꾸기 아빠가 된 거라고. 엄마가 그 전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꿈 아니야? 말도 안 돼. 그 녀석은 결혼한 지가 몇 년이고 아이만 3명인데. 저는 어설프게 웃으면서 분위기를 풀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너무 진지했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꿈이 아니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는 듯 했죠. 어머닌 초반에 아내가 들어와서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자신에게 차갑게 굴고 막대하기에 서운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횡포가 심해져서 자신을 하인 부리듯 했다고 합니다. 먹고 싶다는 반찬이며 뭐든 다 해줬지만 소용없었다더군요. 기분이 좋을 때는 백화점에서 원하는 물건을 사줬을 때뿐이었다고 했죠. 그래도 임신을 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고 생각했고 조금만 참으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생각들은 약점이 돼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내가 그 아이 속옷 빨래까지 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내 카드로 이것저것 사서 먹고 내 목걸이며 반지까지 모두 가지고 갔지.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처음엔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엔 내 업보라고 생각했다. 그 아이랑 네가 헤어지게 되면 결혼을 아예 생각하지 않을 테고 매번 결혼 노래를 불렀던 내가 헤어지라고 하는 것도 우습고.
그래서 참고 가르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 아이, 엄마! 근데 그 아이가 태식이랑 손을 잡고 널 속이고 있다면 말은 달라진다. 네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둘은 오랜 기간 불륜을 저질러 온 사이 같은데 아이를 임신했고 호적이 필요하니 결혼을 요구한 모양이지. 그래서 태식이가 널 꼬여보라고 일부러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더구나. 우리 집에 자주 왔을 때도 뭔가 이상하긴 했어. 어머닌 아내가 늘 전화기를 붙잡고 살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가 걸려와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날에도 아내는 태식이와 전화로 싸우고 있었다고 했죠. 저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머리가 빙글 돌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저를 폭력적인 남자로 만들었던 걸 겪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치 제게 어머니가 자신을 구박한다고 했을 때와 똑같았죠. 덕분에 어딘지 앞뒤가 맞지 않았던 것들이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출산일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출산을 한 것도 이상했고 태식이가 저를 설득하듯이 아내 편을 들어준 것도 그랬죠. 저는 지체하지 않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질색하며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수술을 한 후유증이 머리에 나타난 것 같다면서 꿈속에 있는 일을 끄집어낸 것 같다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유전자 검사해볼까? 그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 아니야? 싫어. 왜? 그 어린애한테 유전자 검사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야? 누가 피를 뽑자고 했어? 그냥 면봉으로 구강세포 정도만 채취하면 끝날 일이야. 그 정도면 말이 되는 거지? 이걸로 싸우고 다투고 어머니 책임을 물을 거라면 동의해. 아니, 난 절대로 동의 안 해. 기분이 나빠서 그래. 난 억울해. 태식이? 난 성도 몰라. 애초에 안면만 튼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랑 만났다는 거야? 미치지 않고서 내가 왜 유부남에 애가 줄줄이 있는 그런 놈이랑. 야, 근데 진짜 웃긴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애가 줄줄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 그야, 난, 그러니까 어디서, 그래, 그때 술집에서 들었지. 그리고 유전자 검사라는 거 한쪽에서 동의 안 하면 못해. 법적인 증거로 쓰일 수가 없다고. 진짜 잘한다. 야, 당신이란 사람 무섭네. 법적이든 아니든 난 검사해야겠어. 일단 알아야지 나도. 제가 확고하게 나오자 아내는 울먹거리다가 끝내 일어나려는 제 바짓가랑이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고 그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챘죠.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알잖아. 물론 처음엔 의도적인 게 맞아. 근데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당신 같은 사람 나 못 만나. 응? 내가 잘할게. 이번만 그냥 넘어가 주면.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너랑 나랑 그날 잠잔 것도 아니지? 지금부터라도 잘해보면 되잖아. 나 진짜라니까? 어? 우리 딸을 생각해. 꼭 생물학적인 아빠만 아빠야? 우리 딸방 꾸미면서 떨린다고 했잖아. 나랑 잘 살아보겠다고 했잖아. 어? 눈이 반쯤 돌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아내는, 아니, 그 여자는 제게 모든 걸 털어놨고 저는 그날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은 채 잠만 잤다고 하더군요. 유혹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제 옷을 태식이와 함께 벗겨냈고 그 옆에 누워있다가 저를 애아빠라고 몰아간 거였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한 것은 제게 말했던 이유와 같더군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아기를 영영 가지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였죠. 들으면 들을수록 끔찍한 인간 이하의 생각이었습니다. 애초에 저와 결혼을 하려고 한 건 역시 돈을 노린 게 맞았고 적당히 살다가 이혼해서 위자료를 받을 생각으로 저희 어머니에게도 막대한 거라고 했죠.
이혼 후에는 다시 태식이와의 불륜 관계를 이어갈 목적이었고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제가 좋은 남자라는 걸 알았고 마음을 바꿔 태식이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엔 태식이가 자신을 놔주지 않으려고 하고 집착한다고 하더군요. 그놈만 떨어지면 우린 행복할 수 있어. 당신이랑 나, 우리 아이까지 모두. 내가 어머님한테도 이제 잘할게. 정말 잘하려고 했어. 관계만 정리되면. 우리 엄마 생사를 오갔어. 바로 너 때문에. 근데 뭐? 나 버리지 마. 안 버리겠다고 했잖아. 약속했잖아. 이 집을 걸었잖아. 어? 내가 바람 피웠어? 너야 너! 넌 바람보다 더 끔찍한 짓을 했어. 여보! 누가 여보야? 너 내가 고소할 거야. 알아?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아내는 한참 사정을 하다가 급기야 표정이 바뀌더니 제가 쓴 각서들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태도를 바꿔 협박하더군요. 이거 보면 누가 봐도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야. 내가 법적으로 가면 당신도 곤란해. 알아?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모양인데 이런 각서 100장을 써도 법적으로는 못 써. 그리고 애초에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내 아이로 속여서 결혼한 건 혼인 취소도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짓 하는 거 협박죄야. 내가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저는 정말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녹음 자료를 태식이의 와이프에게도 보냈죠. 그 집 아이들, 아내가 받을 충격 따윈 안중에도 없었어요. 친구라면서 저를 속였다는 그 분노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 일로 태식이 역시 이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제게 버림받은 아내 역시도 어쩔 수 없이 태식이에게 가게 됐고요. 태식이는 이를 갈면서 저를 잡아 죽이겠다고 했고 아내 역시도 후회할 거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제 복수는 둘의 만남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왜냐고요? 둘은 벗어날 수 없는 서로의 지옥이 돼줄 테니까요. 결혼 전부터 꾸준히 불륜을 지속해온 친구와 거짓말은 게으르고 거짓말을 숨쉬듯 하는 의부증 있는 아내라면 하루하루가 끔찍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 혼인 무효 소송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길이어서 그냥 이혼을 선택하라고 하는 변호사도 있었지만 그 여자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은 게 싫어서 악착같이 버텼네요. 실은 흔적이 남은 게 있긴 한데 바로 아내가 데려왔던 2마리의 강아지였습니다. 초반에 어머니는 털 날리고 냄새 난다며 줘버리라고 했지만 아내에게 끝까지 주지 않았죠. 이유는 걷는 게 힘들어 보였던 노견인 줄 알았던 강아지는 겨우 3살 추정이었고 슬개골 수술을 한 이후에는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계속 잠만 자던 강아지는 심장사상충에 걸려 있었죠. 귀찮아서 산책도 하지 않고 병원비가 아까워 방치한 여자에게 정든 강아지들을 보낼 수 없었기에 제가 끝까지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는 어머니가 저보다 강아지들을 더욱 아끼기도 하죠. 요즘엔 어머니 강아지들과 함께 캠핑을 하곤 합니다. 처음엔 불편하다고 싫어하셨지만 어머니가 좋아하는 낚시를 하니 이젠 굉장히 즐거워하시죠. 이제 저는 40 중반에 접어든 나이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나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불행하다면 결혼이 꼭 답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죠. 나이에 맞게 사람들이 하니까 당연하게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다른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딸이 혹은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응원해 주세요. 일부러 등 떠밀지 않아도 하게 되면 어련히 하게 되는 게 결혼입니다. 급하면 좋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많은 부부인데 조급하게 추진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머닌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의 결혼은 누구보다 불행했다고. 하지만 널 낳은 건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그 이야기에 저도 답해주고 싶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의 아들로 불행했지만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이죠.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